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불성실 공시를 받은 제약바이오사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10개 업체가 어디일까요? 네, 지난해 금융감독으로부터 지정받은 10개 업체는요. 인트로메딕, 케어젠, 코오롱 생명과학, 마이크로디지털, 엔지킴 생명과학 등입니다. 이는 전체 불성실 공시법인 상장사 중 12%에 달합니다. 케어젠은 1년간 누적 벌점이 9.5점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5점으로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네. 케어젠은 지난해 9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을 부과받아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9.5점에 달하게 된 것인데요. 이 케어젠의 지정 사유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등의 이유입니다. 녹십자 MS와 NGK 생명과학은 최근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공시 이행 여부와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결과가 또 정해질 전망입니다. 네, 공시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하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양한 지정 사유들이 있습니다. NGK 생명과학도 지난해 12월 이 소송, 제기 신청 지원 공시 등의 내용으로 이 공시 불이행 지정 예고를 공시한다고 했는데요. 이 결정 시간은 오는 1월 1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령도 지난해 8월 공시불이행 사유로 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고혈압 신약복합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공시가 하루 늦었는데 이로 인해 공시 위반 제재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 코오롱 생명과학도 누적 지금 벌점이 5점으로 위험수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사유입니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해 7월 3건의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공시 번복 내용은요, 기술 수출의 계약 해지, 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등의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1년간 부과받은 벌점이 5점이나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사를 통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서 좀 다시 벗어난 업체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CM제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계약 해지 공시 등의 번복의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됐지만 이 감경 사유로 미지정됐습니다. 또한 HLB제약의 경우도 공시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또 NKMX 역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2건 등을 공시 불이행했지만요.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았습니다. 네.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가장 많았을까요? 네, 일단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79건 중 제약바이오 분야는 10건인 약 12%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99건 중 13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지정 예고를 받은 기업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코스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또 부가벌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향후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규정 제47조 1항 12호에 따라 이 관리 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등을 만드는 회사인 PHC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 유 기자,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산판사는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PHC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사유로 또 임원 최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선 도망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자사가 생산한 자가 진단 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PHC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상당히 많이 오르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들이 공지한 그 허위 정보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PHC가 공지한 허위 정보 내용엔요. 2020년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이 국내 최초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주가가 17거래일 만에 100,100원대에서 9,000원대로 588%가량 올랐다가 600% 가까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4개월 뒤인 그해 12월
1,70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PHC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A씨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또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PHC 조직의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제약업계 횡령과 배임, 부정회계 처리,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 이슈가 자주 불거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해에도 관련 소식이 여전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요, 신풍제약이 수십억대 횡령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제약업계 횡령은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첫 소식을 알린 곳은 신풍제약인데요. 작년 12월 고위 임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확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신풍제약은 3일 당사 임원인 전무 노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해 이를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신풍제약이 밝힌 횡령액의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번에 신풍제약이 밝힌 횡령 및 배임 금액은 약 64만 4,171만 원에 달합니다. 횡령이 약 57억 원, 배임이 약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신풍제약의 자기 자본의 1.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횡령 700억까지도 봐서 60억 하니까 괜히 네. 느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자, 신풍제약 외에도 논란을 빚은 다른 제약사가 또 있을까요? 네, 작년 10월엔요, 서울제약이 부정회계 혐의로 고발당해 이 거래가 정지된 후 한 달 만인 11월에 다시 시장에 복귀했었는데요. 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매출 허위 계산 및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서울제약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회사는 27억 4,89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 대표이사, 임원 등 관계자 2명에게도 4억 7,7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일제약하고 일양약품도 논란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8월 임직원들이 사내 공급 약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종로경찰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법인카드 사용, 현금 부정 사용, 급여금, 상여금의 조작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이 지목된 핵심 인물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양약품도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아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일양약품 대표인 김동연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단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데 횡령 배임이 발생을 하고도 거래가 다시 재개된 그런 회사들도 있죠. 네, 거래가 재개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시장에 복귀한 업체는요,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질이 있습니다. 네. 네, 신라젠은 2020년 5월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후 2년 5개월 만에, 코오롱 티슈질은 2019년 5월 인보사 사태와 임원진 횡령 배임이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경남제약 헬스케어도 이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거래가 정지된 후 21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가 됐습니다. 이때 회사의 주요 관계자 3인이 자기 자본의 3.15%에 해당하는 13억 6천만 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이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계에서 연평균 2.8건의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당시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신라젠, 네, 지옥에서 돌아온 맞습니다. 코오롱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렇게 횡령 배임 규모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700억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수년간 이 횡령 배임 등을 통해서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혐의가 많게는 수백억 또 수천억 원대까지 늘고 있지만요. 정작 이 양형 기준
기준은 14년째 300억 원 이상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전문화되는 범죄 수법과 이 커지는 횡령 규모에 따라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 투자자 손실 토래는 물론이고 또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 현실에 맞게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요, 9기가 구성되는 올해 4월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또 범죄군을 선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이 횡령 배임 범죄금 수정 여부도 이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양형 기준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양형 기준에 확실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폐장 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뜸한 그 틈을 타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시를 쏟아내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증시 폐장 후 다음 날인 30일 코스닥 시장에서 이 119건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 유형을 살펴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28건, 전환가액 조정이 7건, 대표이사 변경이 4건,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3건, 또 회사 분할 결정이 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뭐 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저녁에 이제 조용히 네. 공시를 내는 올빼미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연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올빼미 공시 내용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연말에 가장 많이 차지한 올빼미 공시 내용은요.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정정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이 과거 체결했던 계약의 판매 금액이 줄었다는 내용이 다수였는데요. 이 리튬 1차 점지 제조업체인 비츠로셀이 대표적입니다. 이 비츠로셀은 지난 30일 3건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이 배저미터와 체결했던 리튬 1차 전지 판매 금액이 기존 178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6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또 2021년 4월 각각 맺은 이 리튬 판매 금액도 당초 대비 60.3%, 또 69.2% 하향 조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3건의 정정 공시 사유는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반도체 수급 불안에 따른 고객사 생산 차질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올빼미 공시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조치가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에서는 제재 방침을 꺼내고 있는데요. 1년간 2회 이상, 또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할 경우에 이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이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없어서 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올빼미 공시로 주요 경영 사항을 인식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 상장사들이 장중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악재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보기 마련이고요. 또 주요 공시는 장중이나 장이 끝나더라도 일정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 공시 제도의 공정성과 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2일 비상장 계열사인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 종료 보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안을 최종 승인하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 합병이 완료가 된 것인데요. 이번 합병 과정에서 이 상장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주 141명이 합병에 반대를 했고요. 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되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들이 회사에 매수 청구한 주식수는 총 22,270주에 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주식 매수 청구 기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 가격보다 높았는데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는 점입니다. 네. 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더 높았다, 네. 시장 가격이 더 높았다라는 건데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럼 주식 매수 가격으로 얼마를 청구를 한 건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식 매수 가격으로 25,59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금액은 합병을 결정한 이사회 개최일 이전 2개월 동안 거래가 평균 주가로 계산을 한 금액인데요. 이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던 지난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2,000원에서 23,000원대를 오갔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높으면 반대하는 주주가 많아져 이 합병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요, 시장에서 파는 게 유리한데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점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현재 평균 가격이 2만 2, 3천 원인데 네. 2만 590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본 건데 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 쪽에서는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 측은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청한 대부분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자 중 236주를 보유한 5명의 주주는요, 이 가격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격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해지자 이 주식 대부분을 그냥 동일한 가격에 지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10주는 회사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여서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요. 회사와 연락을 해서 가격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주당 지금 1,500원, 뭐 2,000원 가까이 손해를 네, 맞습니다. 본 셈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주식도 좀 공부를 네,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회사와의 직접 거래고 또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걸 우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주주들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현재 주가와 세금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점은요, 이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행사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또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를 소각하거나 교환사채로 발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전환사채를 심심치 않게 찍어냈었던 휴맥스가 2년 만에 다시 시비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제로금리였던 앞선 전환사채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조건을 달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발행됐던 전환사채와 조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현재 이제 현금 창출력이 약화하고 또 조달 창구까지 좁아지면서 이 고금리 시비를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맥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환사채를 5차례 발행했습니다. 조달 금액은 총 760억 원이었고요. 이 760억 원을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또 대우IS 영업 양수금과 운영 자금 등에 썼습니다. 또 살펴볼 점은 발행 조건인데요. 이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모두 0%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0%대 제로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0%대 금리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철저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굳이 만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요. 보통은 전화 청구권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 주가가 올랐다 싶으면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휴맥스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또 베팅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뜻으로도 풀어지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손실 가능성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로금리로 다 시비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번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이번 조건은 표면 이자율 5%, 만기 이자율이 9%에 이릅니다. 네. 또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 조항 역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환가액의 경우 현재 휴맥스 주가의 2배를 훨씬 넘는 주당 8,65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그간 발행했던 시비와 달리 전환 가능성이 없다시피 하고 또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이 주가 잠재력이 아니라 비싼 이자를 미끼로 한 차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건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시비를 발행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 규제 강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가 하향 리픽싱 조건이 있을 때 이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을 함께 올리는 상향 리픽싱 조건도 의무적으로 넣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만큼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시비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최근 증시가 계속 바닥을 치면서 이 시비 투자 수요 자체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주가 하향 국면에서 리피시 규제도 까다로워진 지금 이 휴맥스
CB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매입할 이유가 사라진 것인데요. 이 휘맥스로선 이번 CB의 이자율을 대폭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사실 시비를 발행하는 이유들이 다 자금 조달, 뭐 사업의 신사업 네. 진출을 위해서 발행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싼 이자를 주고까지 시비로 자금을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네, 왜냐하면 한국기업평가가 올해 5월 휘맥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트리플 B- 안정적에서 트리플 B 부정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채 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부정적 전망 꼬리표까지 달렸으니 이 좋은 금리로는 투자 주문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휘맥스가 올해 5월 찍은 150억 원 규모의 2년물 사모채는 이자가 5.14%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작년 발행했던 3년물 사모채 이자율이 2.31%였는데 2배 이상 뛴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